주택은 등락폭이 주식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주택은 사놓고 단타 치잖아요. 처음부터 살 때부터 장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잖아. 그런데 주식은 장기라는 개념을 안 갖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틀리게 주식은 등락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변동성이. 그 변동성에 못 이겨요. 사람 마음 심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변동성이 컸다. 그러면 부동산도 대출받아서 못 사죠. 변동성이 크면. 갑자기 어느 날은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20% 올라갔다가 바로 좀 몇 분 있다가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20% 쭉 빠진다든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부동산도 못 오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되죠. 하루에 뭐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나요? 이러지 않잖아요. 주식은 하루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막 분 단위로 막 초 단위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이러니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비드든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 돈이 와장창창 다 무너질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빠져버리면 힘들죠. 내 돈 영원히 제로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빠져도 어느 정도 빠졌다가 딱 하고 정체되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시대는 바뀌어서 부동산도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빠지겠지만 부동산은 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또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상패당하는 일도 있지. 한번 빠지면은 10년, 20년씩 막 회복 못 되는 것들도 있지.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상당한 투자에서 차이점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사는 집이면 까짓 거뭐 산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니 하고 하지만 주식은 또 안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도 원래 빚내서 집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 투자를 백날을 해도 빚내서 집장만 하시는 분들 이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빚내서 집장만 하면 부채 뜨잖아요. 그럼 부채가 되면 인컴 들어오죠. 아웃으로 나갈 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죠. 내가 들어온 인컴 현금이 들어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것은 소비성이죠. 이 소비성은 잠재적인 부채 그리고 현재 고정적인 부채 변동성인 부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소비성으로 나가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은 자산을 깎아먹는 부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이 이게 자산이 늘어나겠어요? 맨날 인컴 들어오면 집값 이자 돈 내다가 판 끝나는데 어떻게 이 이자 나가는 돈이 이걸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새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산이 모아져?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소용없어. 이거 이자 나가는데 뭐. 담보대출 받으면 보통 70% 80%씩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다. 그러면은 80% 받으면 4, 8에 32, 3억 2천. 3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뭐 요즘 올라서 비싸지만 옛날 기준으로 따진다면 3%만 따지더라도 이게 얼마예요? 32억 3359. 960만 원. 그럼 960만 원에 대한 것이 매년 이게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죠. 한 달에 80만 원씩이 돈이 맨날 새는 거야.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걸 팔고선 이사 가요? 그거 팔으면 뭐해? 다른 데는 집값 안 올라가나? 내 거가 올라가면 다른 데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딴 데로 이사 가봤자 똑같아요. 그 상황이야. 그러고 집을 이렇게 부채에서 사면 세금도 많이 내죠. 특히 지역가입자는 이거 자산으로 잡아버리죠. 건강보험료 무진장 나와. 그리고 이게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혜택도 많이 줄어들고 뭐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 아무튼 빚내서 집장만 한 사람은 일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컴이 아웃풋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이게 부채인 거예요.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고정적인 부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960만 원 벌으려면은 수익률을 몇 프로를 내야 될까요? 1억이면은 9.6%야. 연수익률 9.6%가 나와야 된다고요. 1억 투자해서 거치식으로 했었을 때. 아이고 그거 뭐 9.6%못 내나? 연수익률 10%못 내나? 여러분 연 10% 수익률 낸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연 10% 수익률 내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금융권에서요 여러분들한테 대출 안 해줘. 뭐로 4% 5%씩 받아가면서 대출 해줘요. 카드론 대출 같은 거 그런 거 왜 해줘? 증권사에서 왜 신용대출, 주식담보해서 왜 대출해줘요? 그냥 투자하고 말지. 제가 예전에 수익률 대가들 보여드렸죠. 1억 가지고 1년 동안 해서 960만 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개인들. 그러면은 3천만 원, 뭐 5천만 원 가지고는 그 이상 수익률을 내는데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960만 원을. 그러면 2억 가지고 하면 4.5% 나오겠네. 2억 투자해서 4.5%는 확률이 있지. 배당금 받고 조금 하고 하면은. 투자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 조정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자산을 갉아먹는 구조를 바꿔라. 이 자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집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금융상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자산 갉아먹는 것들. 앞에서 들어온 거 뒤에서 다 까먹고 뒤에서 지금 계속 들어온 거 까먹고 있으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삽질하고 있네. 그러죠? 삽질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삽질만 하는 거야.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삽질하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 삽질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없네.
당연하죠. 보험도 구조조정해야죠. 여러분 이거 숫자로 잘 계산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식할 때 산수를 잘해야 돼. 수학 잘해봤자 소용없어. 산수를 못 오면 이 세상엔요, 여러분들 꿈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꿈을 파는 거야.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사람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현실은 냉정하고 냉혹한 건데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비참하기밖에 더해?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어루만져가지고 좀 다독거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다독거려줘? 너무나 야박한 소리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가슴에 콕콕 찔르는데 그게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걸 외면하면 안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남이 극복 안 시켜줘요. 남이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해봤자 잠시 그동안에는 마음의 안정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결국은 내가 극복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응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걸 또 얘기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나요? 어려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멘토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할 때도 현실적인 얘기로 주식 투자하지, 주식 투자하면서 환상 꿈을 꾸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성장 프로젝트에도 보통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념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나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쫙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상품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부자가 왜 못 됐을까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꼭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생활하는데 좀이나마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성장성이 있는, 성장이 되어가야 되는데, 이건 성장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자꾸 갉아먹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금융상품 좋다고 하는,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품,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상품,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식 종목들, 여러분 잘 봐봐.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은요 다 망했어. 펀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 되셔야 돼. 물론 펀드도 잘해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드물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펀드 추천해줄 때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상승이 있고 여력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펀드 안 해줘요. 왜? 그런 펀드 해주려고 하면 인기가 없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사겠느냐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자기들 판매고가 올라가겠어요? 꼭대기 있는 펀드를 추천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인지도가 있는 거, 좋은 거, 당신 이거 알지 않냐? 봐라. 그러면 그게 개박살 나는 거지. ETF도 마찬가지고 은행권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있는 통념적인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다 나오고 신문에 다 나오고 다 하는 얘기, 아이고 그걸로 우리가 자산이 크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ELS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알으려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제대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누군가가 뭔가를 나한테 컨설팅을 해줬을 때 그 컨설팅 해준 사람이 혜택이 내가 만족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그런 것은 공정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을 해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익에 부합해서 하지는 않죠. 꿈을 파는 행위를 안 한다고.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집 사라고 뭐 전화 오고 그렇게 좋으면은 비뜯어서 당신이 사지. 왜 나한테까지 알려주냐고. 뭐 땅 어디 좋은 거 있다고, 그 좋은 걸 왜 나한테까지 알려주세요. 너무 고맙잖아. 저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까지 알려주세요? 당신이 해서 당신이 부자 되시지. 당신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얘기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가 없어요. 사실은 파이프라인 포트를 짜는 게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헤지가 기본으로 되고,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이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다 준비가 됐을 때 이 포트를 짜고 나면 자동적인 자산으로 선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야 돼. 계속. 나에 대한 상태 분석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돼. 1년에 2번. 자주 하실 분은 한 분기당 한 번씩. 그러면 1년에 4분기잖아요. 4번. 2번에서 4번 정도씩 점검. 상태가 심한 사람일수록 좀 4번 하는 게 좋은 거고, 좀 뭐다 싶은 분은 2번. 항상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 그리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성향 분석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성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성향 분석도 가끔 어쨌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어디로 어떻게 갈 건가,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도주 투자하고, 우리는 이기는 투자.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시장 안 좋을 때 또는 어떤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남들하고 다른 방법적인 시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이 되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